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저지른 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법원영장 판사가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저희들 얼지권 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게 합법적인 기소였는지 또 무슨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불소추 특권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되면서 박탈이 됐습니다. 이게 허주연 변호사님, 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거는 이제는 다른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추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는 내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관련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던 혐의가 있는데 바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를 공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등은 함께 기소가 되었는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수사들이 중단이 되었던 것이 다시 개시가 되면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예.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문제될 소지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도 연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부터 먼저 소환해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처에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고발이 되어 있는 그쵸.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핵심 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시켰다. 그리고 외압을 행사해서 이 사단장 등을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기소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수사 기록을 넘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직권 남용 혐의와 예. 범인 도피 혐의로 지금 공수처가 일단은 지금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을 했었지만 이게 끝났기 때문에 예. 수사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형사재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경철 위원께서 이게 검찰이 하는 것도 있고 공수처가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거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직권남용은 지금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2017년도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했었는데 네.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으면서도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수사를 하지 않고 박영수 특검이 해체를 합니다. 그때 네.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인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8일 날 박영수 특검이 해체되고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버리니까 검찰이 바로 움직여서 3월 17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3월 27일인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면이 3월 11일 날 돼버리고 나니까 예. 수사가 뭐 검찰이
급물살처럼 수사의 칼날을 대통령에게 막 들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면이라는 게 굉장히 이 큰 방어막이거든요. 파면 전과 파면 후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면 댐이 무너진 거죠. 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급물살 탄다. 그리고 2017년도와 또 다른 것은요. 예. 당시에는 검찰밖에 수사기관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죠. 공수처도 생겼죠. 그리고 경찰에도 수사권이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기관이 공명심 경쟁을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실적을 한번 낼 거야.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내란하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할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그 최상병 사건 예. 거기에 대한 수사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고, 그리고 경찰은 특수공직방해 아까 변호사님 설명했다시피 그것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면 초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이것이 지금 파면 전과 파면 후는 수사기관들의 태도가 제가 경험하기로는 2017년도의 사태를 보면 예.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 표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긴장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예. 그러나 또 차이점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도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과정, 그리고 어떻게 수사를 한다, 그리고 얼마만큼 수사 기록이 쌓여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법이라든가 예. 그리고 혐의를 어떤 걸 적용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마구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그 절차를 알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방어권을 굉장히 형성하고 그리고 모든 수사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따지고 들 것이다. 박근혜 예. 대통령은 사실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탄핵 이후에. 근데 그 당시와 다른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내 수사 전문가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모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게 돼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검찰총장 임명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당히 많이 방어해주고 편의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일을 해왔는데 네. 본인 개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도 이제 그 막 구속을 풀어주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법제처장은 오히려 다시 빨리 항고를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안 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재구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나름대로 방금 우리 그 논술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을 다시 한번 국회 안에서 더 이상 뭐 현재의 심우정 검찰총장 산하에서의 어떤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이런 논의를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이 어떤 입장으로 어디까지 하느냐도 좀 시금대에 올려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우정 총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네, 작용을 아마 한다는 그래서 방금 이제 뭐 대통령이 잘 안다, 예. 해봤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배신감을 많이 느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죠. 예. 재구속 말씀하셔가지고요, 허 변호사님. 지금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이 돼 있고 가장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와 있는 상황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좀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범들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집단범인데,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이루어지는 범죄인데 그 안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준사자와 단순가담자를 나누어 있는데, 사실상 그 정점에 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된 상태고 나머지 혐의자들은 구속이 된 상태가 불공평하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구속이 한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재구속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사기관 단계라고 하면 아주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재구속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거는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재판 중에라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재판부 마음대로 그렇게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대한 온당한 명분이라든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단순히 공범들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된 피고인을 재차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그런 명분을 주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지금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어떤 뒤집는 어떤 그런 결정을 다시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속을 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다시 구속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이 될 때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부분인데 예.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 도중이라고 하면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이 사건은 구속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 좀 높은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을 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육성으로 공천 개입을 얘기하는 듯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12월 12일에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검찰에 제출됐는데 그 안에 있는 증거들이 상당하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다른 혐의들 중에서는 가장 구속 가능성이 높은 혐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좀 관계돼 있고 또 검찰 수사의 또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게 정치권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아마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대선이 이제 펼쳐질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그리고 영장실심실사를 혹시 만약에 강제 수사가 또 이루어진다면 예. 영장실심실사를 담당할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이게 이제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게 모든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예.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승인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실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구속 취소할 때도 법원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제가 판사들 많이 물어보니까 시간으로 판정을 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만큼 이제 보편적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이미 서졌기 때문에 예. 구속이라는 것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증거인멸이나 도주력 없으면 구속을 하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계속 불구속 재판 받았고 조국 혁신당 전 대표께서도 불구속 재판 받았습니다.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또 대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제 수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게 당장 14일이면 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게 돼요. 네,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그럼 또 네.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만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 그러네요. 출석하고 예. 심지어는 뭐 선거일로 예상되는 6월 3일 날도 재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 이런 그 논란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당에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대선을 앞두고 너무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거기만 속도를 냈을 경우에 선거 자체에 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언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나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예. 조기 재선이라고 하면 2달 안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로키로 이렇게 하나하나 가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뭐 수사를 해왔던 것이고 재판이 일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빨리 간다는 의식이 넣지 않도록 단계로 뭐 진행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뭐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도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참고인 조사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서서히 하나
말하자면 창원지법에서 있던 걸 중앙지법으로 갖고 왔을 때는 확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기는 어렵다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는 뭐 너무 많이 대대적인 어떤 뭐 공세를 펼 수는 없지만 예. 단계별로 수사를 멈춰서는 일은 힘들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요. 지지자들은 뭐 이런 거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거라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고도 남죠. 전체 당의 분위기라든지 네. 또 강승이 좀 앞서고 있는 게 우리 현재 당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논의라든지 또 왜 뭐 그 소추권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런 권한도 없어진 대통령 자연인에 대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주냐라는 정치적 공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 그걸 얼마나 차분하게 재판부가 수용하냐 혹은 로키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정무적 판단에 남겨져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예. 허재현 변호사, 이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어제 헌재에서는 내란의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다. 아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어제 헌재의 이 탄핵 심판 결정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폭동에 이르렀는가. 이 두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전복시키려 했을 때 인정이 되는 요건인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사실상 인정이 됐습니다. 114쪽에 달하는 긴 결정문이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타임라인별로 시간별로 이런 행위가 있었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들이 다 인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 보통 우리가 선고유지를 보시는데 결정문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그 부분들이 시간대별로 인정이 되어 있어요. 아, 결정문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체포 목적으로 위치를 파악하였다라는 내용까지가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조 명단이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포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목적, 예. 그리고 국회를 봉쇄할 목적,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군력과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 경력을 동원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해버린 부분이 그대로 재판부 이 헌재의 결정문에 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김봉식 경찰청장은 처음에 그런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었는데 예. 그 헌재 심판에 나와서는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상계엄하기 3일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실제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국회에 어떻게 경력과 병력을 배치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고 예. 그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으로서 그대로 채택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국회를 질서유지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권한을 침해할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해버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 문란의 목적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형사재판이 물론 지금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진술주서뿐만 아니라 물론 진술주서라고 할 것도 없지만요. 그런데 그 다른 어떤 그 공범의 어떤 진술주서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가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여기에 더해서 관계자들 지금 증인을 검사 측에서 520명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정에서의 증언과 물증들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8년 전하고 또 다른 점이 당시에는 이제 탄핵이 되자마자 검찰이 소환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검찰 조사 한 번도 못하고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더 부담을 갖겠죠. 법원이 이제 뭐 요즘 법원이 뭐 굉장히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예. 그리고 증거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 법원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국헌문란은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드러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뭐 국헌문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시도가 좀 있었거든요. 국회에 들어갔으니까. 예. 국회는 왜냐하면 계엄을 해제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국회에 들어갔다는, 물론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약간의 선을 넘는 행위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과연 폭동으로 귀결되었는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은, 저희가 폭동이라는 것은 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요, 소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폭력적이고 예. 그리고 혼란한 상황이 폭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것이 과연 한 지방 그리고 영등포 지역의 안정을 지대하게 해칠 만한 폭동이었느냐, 예. 그 정도에까지 이르렀느냐, 이것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폭동보다 낮은 소요나 그냥 단순한 소란 행위였다. 이렇다면 내란으로 보기는 힘들고 직권남용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니까 예. 직권남용도 소추가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된다면 내란은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더 꼼꼼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폭동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내란죄에서 이야기하는 폭동은 최강의 폭행 또는 협박을 얘기합니다. 최강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 만에 이것이 해제가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에 물음표를 표시를 했는데 바로 해당 재판부가 1심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한 없이 이 사건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적법하게 수사를 했다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변수하고 방어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위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해서 공소기각부터 주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령 공소기각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어떤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증거로 다 빼야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관계인 진술 주소의 증거도 다 부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남는 증거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펼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치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민주당 지도부 어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입니다. 대선 체제 곧 전환하셔야 될 텐데 어디에 중점 두실까요? 혹시 당대표 사퇴 시점은 좀 염두에 두시죠? 날까지 뒤로 주세요. 결정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선거 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의 선거 사무실로 쓸 사무실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건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막바지 이제 뭐 국회 앞에 가면 옛날에 한나라 당사 맞은편 밑쪽에 네.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캠프로 쓴 적이 있고, 또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대선 캠프를 2021년에 세운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캠프를 여기에다 이 건물에 차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조금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캠프에서 일이 잘 됐다 못 됐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정이 가는 캠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실 공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쪽을 선택한 것 같고, 꼭 뭐 이것은 두 가지겠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예.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이 본인은 경선에 나선다. 민주당 어쨌든 뭐 본선을 가기 전에라도 경선을 해야 되니까요. 예. 또 경선에 간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은
뭐 이미 나는 경선은 형식적 절차이고 본선이고 예. 이미 만들어진 대선 후보다. 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뭐 그런 증표다. 그렇게 봐야 될 사실 것 뭐 같습니다. 이거 전부터 사실상 이 대표는 대선 행보를 해오지 않았나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현재 민주당 당사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전국적인 조직화했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가 전국적으로 쭉 꾸려졌다고 보는 거고 예.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북극 항로 얘기한 것도 대선 공약을 하고 온 거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많이 지난번의 경험도 있고 뭐 훈련해 있고 이미 실제적인 어떤 지역 공약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재명 대표 행보라든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지난번 2017년 민주당 경선을 제가 뭐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만 예. 그때는 어대문이었죠. 어차피 그랬죠. 대선 후보는 예. 문재인이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표를 많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때 한 20% 얻었고 안희정 후보도 한 20% 얻었습니다. 예. 근데 어대문인데도 아주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약진을 했거든요. 예. 그 당시 뭐 굉장히 뭐 안희정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약진이 있었는데 그만큼 당시에도 항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면 좀 정치적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예. 이런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녔거든요. 권력 의지. 예. 이런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도 나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와 스타일이 비슷한 것 아니냐. 항상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어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렇게 많은 표를 경선 과정에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 어차피 그때 탄핵 전국 속에서 뭐 할 수 없다. 그래도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문 대통령이 갔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본선에서도 40%밖에 못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의 우려가 사실 여러 가지 현실로 나타났었죠. 근데 그때의 상황하고는 지금 민주당은 다르다. 그때는 어대문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 장악력이 좀 약했습니다. 저분 성향 자체가 원래 좀 그랬고 지금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라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9%도 아니고 거의 100%다. 100%요? 100%. 왜냐하면 작년에 총선 과정에서 워낙 강하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사실 물샐 틈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17년 경선처럼 안희정이나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처럼 예. 신데렐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90%, 10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경선 득표율로 이재명 대표가 본선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도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본선에서? 본선에서 예.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대통령실로 갈 수 있어. 이런 예. 거부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압도적인 경선 득표율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5년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촛불 정부가 실패했다. 결국은 대통령 파면시키고 촛불 정부 만들어줬더니 부동산가 폭등시키고 김정은하고 그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촛불 정부가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치 초년병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 내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선에서도 안심하기 어렵다. 물론 경선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으로 1등을 할 것이다. 하지만 본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선 경쟁력. 이번에 특히 이제 최경철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루어진 정부가 실패했거든요.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예.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오히려 반대 집회의 인원 동원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뭐 네. 5대1이니. 그랬던 이유가 바로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에 지지했던 모든 시민들이 그 결과로 얻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의지와 달랐기 때문에. 아, 그것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군요. 그게 이번에 유보됐습니다. 근데 아. 오히려 역으로 최근에 대통령께서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거의 반이 된 거예요. 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있는 거고, 따라서 이번 대선은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든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실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든 윤석열 정부가 중간에 말하자면 배가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예. 파면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시 그럼 또 이재명을 다시 찍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대선은 어차피 51대 49라면 현재 49로 돼 있는 이재명 대표가 확장성 없이 그대로 49가 되고 예. 누군가 과거에 문재인 때는 당이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표를 적게 얻어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준석 대표가 그런 효과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리고 또 역으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선거운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차피 어대명이라는 임무로 그런 다이나믹스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담양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 그렇죠. 호남조차도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더 당내 통합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또 당 미팅, 룰 미팅에서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저희 그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율과 없음, 모름, 응답 거절이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에요. 저 대목일까?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 대목은 확실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예.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재명 대표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추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데 다른 카드가 별로 없는 것이죠. 내가 바뀌었다. 다른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까지 전부 다 전략적으로 영남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대선 후보로. 예.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남 사람을 데려오는 이유는 호남이 점지하고 영남이 협력하면 우리가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호남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앞선 문재인 후보나 노무현 후보보다는 영남에서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영남에서 생각보다 표가 안 나옵니다. 영남에서 거부감이 굉장해요. 지난번에 화재 피해 났을 때, 산불 피해 났을 때, 영남에 갔을 때, 뭐, 물론 좋아하는 분도 계셨지만 약간 봉변도 당했고, 정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에서 굉장히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도 경북에서 지금 뚜렷하게 확장성이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고향에서도 맞아주지 않는 사람을 과연 누가 찍어두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중도 확장성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계속해서 전략 후보를 선택해 왔는데 이번에 전략 후보는 영남에서 별로 먹혀들 것 같지 않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49% 과연 넘을 수 있겠느냐. 이런 예. 의심이 자꾸 예, 든다는 그럼에도 것이죠.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앞서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이지만 냉정하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 이번에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받아들일 수 있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한동훈 후보밖에 없고, 오세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립적이고 다 여러 가지 힘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오세훈 후보인데,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스탠스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예. 탄핵이 원래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까 여론조사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데이터 자체에
사실은 트렌드 자체가 빠지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고민들이 많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잠룡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 내용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뭐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 저는 계획한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인용 결정에 대비해서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결정이고 손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매우 당혹스럽고. 대구시는 2년 반 동안 한 일만으로 4년 할 일 다 했어요. 대구시장을 시작하고 내가 마지막 대선을 해보기 위해서 대구시장과 차기 대선 준비를 한 게 2년 반입니다.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좋은 정치하고 싶고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말씀 해주셨지만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경선에서 후보가 많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후보가 많으니까 흥행에 도움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주목도는 확실히 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은 경선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본선보다 지금 경선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 목을 맬 것이다. 모든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뭐 본선에 못 나가는 거니까 예.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김영주 의원님은 국회의원 해보셨습니다만 당내 의원들의 마음을 잡아야죠. 당내 의원들의 예. 마음을 잡아야 당원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한 보름 며칠 안 안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안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주자가 나올 것이냐 이것이 바로 당락을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정치 경험이 있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이 후보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이죠. 당내 의원들 마음을 잡기 그렇습니다. 위해서는 현역 생각에.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은 지금 나가신 지 너무 오래 좀 됐고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을 못 해봤기 때문에 대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접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저 세 분 정도가 당심을 잡기에는 좀 유력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지금 보자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과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대선은 또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라면 2022년 대선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과 연장전.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대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그 싸움에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느냐. 이것을 바로 당원들이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딱 예. 보스다. 비록 예.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의 저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도 지금 굉장히 그 득표력에서는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생각보다 인지도가 높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저분이 대구 사람이면서도 대구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도 생각보다는 높게 가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또 경기도지사 할 때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지금 뭐 GTX라든가 예. 그리고 지금 삼성 평택 공장 이런 반도체 공장이죠. 그걸 저분이 기획해서 유치를 했거든요. 굉장히 업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 수도권의 발전 상황은 사실 저분이 굉장히 밑그림 많이 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수도권에 대한 소구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그 힘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여러 서민들에게 소구력을 갖는 것은 소년공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서민의 마음을 아는 김문수 장관은 저분이 노동운동을 굉장히 오래 열심히 스토리도 했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도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기
이기 때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굉장히 가치가 생각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어서 저는 예. 저분이 아마 좀 지금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올라오는데 경선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저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뭐에 가장 소구?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그 민주당의 이제 비명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 노이즈 마케팅을 하더라도 일단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론조사.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의원들의 마음을 달래지만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보다 10% 이상 차이 나게 확장성을 가지면 그 후보로 의원들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그렇게 없습니다. 되죠. 이겨야 되니까 예. 이제 지금이야 앙금이 남아 있죠. 예를 들면 뭐 윤 대통령 탄핵을 도왔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지만 홍준표 예. 시장이 말씀하셨죠. 이건 다 지나간 과거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이 여전히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가장 대중 확장성과 여론조사로 압도적으로 이렇게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붙여봤을 때 예. 그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최 논술위원도 얘기했지만 편집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당내에서 의총에서도 네. 그런 거잖아요. 80석이 돼도 좋으니까 뭐 윤 대통령과 같이 안 간 사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에 하나 그러면 한동훈 지금이야 여론조사상으로 김문수 장관이 최고지만 1대1로 조기 대선 형국에 들어갔을 때 5월 10일 이전에 예. 실제로 경선 안에서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의 여론조사상에서 누가 1등 하느냐가 예.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과의 가장 멀리 대척점에 있는 찬성을 네네. 했으니까 네. 그런 장점이 그러니까 있지는 그게 않을까요? 중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도 확장성 때문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싫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이제 그 중도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파면된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좋아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윤 대통령과 저 김문수 장관이 거의 같은 싱크로율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당내에 있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한동훈 장관을 지지했을 때 과연 예.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일단 경선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 현재 지금 지지율 그 분포로 보면 강성과 뭐 일단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지지자들의 그 분포를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아마 대다수 후보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지형이에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지금 탄핵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까이 갔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조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슬로건을 갖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이긴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에 이겼듯이 우리도 빅토리 어게인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보자는 그런 구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조화하려는 노력을 전부 다 기울이면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비슷한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이점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지금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여기에서 굉장히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의원들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지 따져보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윤석열 그 친윤 세력들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심을 움직여서 요즘은요. 당심이 민심까지 움직입니다. 당심이 움직이면 민심까지 동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심이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가 아마 최종 경선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당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더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이낙연 총리가 다르면 여기서 전술이 바뀌어야 되죠. 하지만
선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술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2022년 대선과 동일하게 전략을 갖고 반 이재명, 타도 이재명을 갖고 갈 것이기 때문에 전술의 변화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전략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한 겁니까? 저런 전략이라면 민주당은 더 쉽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아까 일부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의힘 그 대변인은 실제로 보면 반헌법적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분을 그 모시는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입장은 민심과 굉장히 괴리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상으로 정권 연장이 좋으냐 뭐 정권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뭐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정권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고민은 그 정권을 바꾸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 차이가 안 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고민일 텐데 그런데 그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이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헌법을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공적과 상식, 사람에 충성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자연인으로서 살아야 생동하는 윤석열이었지만 지금 현재 지난 3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보여준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대로 만약 선거 전략으로 가져간다? 그거는 필패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선이 펼쳐졌을 때 보수 진영은 분열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들이 만약에 한 번 합쳤으면 나서면 득표율이 더 그렇습니다. 네. 높았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결국 시간이 좁혀지면 51대 49인데 결국에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49를 끝까지 49로 가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그 전제는 보수 대통합, 보수 후보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수 친윤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선 져도 좋다. 당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당권을 가져가는 걸 못 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대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중도 확장성도 없는 거고 대다수 국민들, 침묵하는 국민들은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에 적극적으로 환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탄핵의 찬성 집회도 안 왔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실망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고 여전히 윤 대통령 중심으로 간다는 건 영남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일반들이 볼 때는 대선 져도 좋으니까 당권 한동훈한테 안 주겠다라고만 이해될 뿐이다. 그런데 제가 첨언을 좀 하면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면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입법을 난사하고 그리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의지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야당의 여러 가지 폭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이 비례적이고 대칭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계엄이라는 것으로 분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비례적이고 대항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계엄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지형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야당도 굉장히 잘못했구나. 야당도 굉장히 잘못했고 특히 이 야당이 잘못하는 과정의 모든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행정부를 국정을 파괴했다. 이런 생각을 모두 다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어제 똑같은 판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어도 국민의 절반 정도는 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에 저항하는 어떤 조치는 있어야 한다. 예. 그리고 지금 국회 다수당인데 만약에 대통령까지 다수당과 같은 정파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나라가 견제와 균형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후보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조화될 것이다. 예.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게 국민의힘이 쉽사리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오히려 다수당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독이 되는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 행정권도 가지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라도 거의 독재적인 형태의 운영을 할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생각해서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확장성의 한계로 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오히려 더 다수당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예. 아니 그 소수당이라는 측면보다 다수당이 훨씬 더 뭐 줄탄핵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한테 불리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법도 고칠 사람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혐오스러운 장면이 될 겁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중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이 국민한테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히 그 지지율이나 오히려 역으로 대통령이 어려워졌을 때 억지로 끌어올린 지지율이 역주행하는 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민의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이 낫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신 거다. 예. 그렇게 보고 국민의힘이 자체 비전 아까 우리 박채고도 말했습니다만 자체 비전으로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정책적인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계속 이재명은 안 된다 타령으로 왔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 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12.3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환율 요동치고 좀 뭐 26%라고 하는 관세에 대해서 아무도 뭐 커버하기 어렵고 뭐 실제적으로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자리 비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보면 여당한테 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가까이 어제 탄핵 선고 이후의 정치권 전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뉴스센터에서요. 다시 정리된 뉴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